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실수했던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건 다른 조금 다르죠. 차원이잖아요. 조금 다르죠. 그런 용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이 결국은 저란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저를 케이스 삼아서 해부하세요라고 잠깐 올려놓은 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너라는 한 명의 창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국 사회에 진짜 많은 자원이 쓰였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의 빚을 갚는 의미로 책을 쓴다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당연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이 되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책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저자 박소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허블리라는 컨텐츠 스타트업의 창업자고요. 작년 8월에 회사를 분리해서 매각을 한 후에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네.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잖아요. 네.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바둑으로 치면은 패착만 모아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실패를 모아서 책을 쓰기로 한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시작은 이게 책을 내고 싶어서 책을 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저 스스로를 좀 치유하고 싶어서 썼던 글이 시작이었고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다음에 지난 10년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서 뭐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많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었는데 청소를 스스로 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었던 게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초고라는 존재였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뒤죽박죽하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대부분 다 후회였던 것 같아요. 후회와 간성이 엄청 셌고 바둑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네. 이세돌 바둑 기사가 쓴 인생의 수일기 그 책에 보면 본인이 평생 바둑을 뒀는데 잘해서 이긴 것보다 본인이 실수해서 진 게 진짜 기억에 훨씬 오래 가고 강하게 남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0년 동안 기분 좋고 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도 당연히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기쁘고 사라지는 것 같고 계속 뇌의 어떤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잘못 내린 의사결정들에 대한 게 훨씬 진하게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 스스로 치유하고 좀 청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면들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나만 보려고 쓴 맞습니다. 기록이었을까요?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실수했던 것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건 다른 조금 다르죠. 차원이잖아요. 조금 다르죠. 네. 그런 용기는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만 보려고 이제 구글 문서를 하나 열어서 이제 막 썼었었고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네, 2달 정도 쓰고 나니까 그게 분량이 A4 기준으로 한 150장쯤 되는 분량이었었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회사 일을 하면서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고마웠던 조언자분들한테 약간 감사의 의미로 드렸어요. 그 구글 원고를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잘 마무리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언자 한 20분 딱 찍어가지고 이제 감사하다라고 원고를 드렸는데 그 원고를 읽으신 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거를 본인들만 읽기에 좀 아까운 것 같고 이거를 읽으면 분명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좀 꺼내는 거를 고려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었고요. 그 중에서 저한테 특히 좀 울림이 있었던 분은 누구였냐면 크래프톤 네, 김강석 전 대표님 이제 그 초고를 읽으시고 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네. 너가 이제 10년 동안 회사를 해온 게 당연히 같이 일해준 동료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플러스로 너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너라는 한 명의 창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국 사회에 진짜 많은 자원이 쓰였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자원들을 너가 이제 받은 거니까 다시 이거를 사회에 이제 빚을 갚는 의미로 책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빚을 갚는 의미로 책을 쓴다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서 당연히 부끄럽기도 하고 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이 되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책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주주들과도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네. 방어적으로 네. 또 일을 하신 부분도 맞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았어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서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은 이 책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제일 몰랐을 거고요. 보통 가족한 잘 안 하셨죠? 그렇죠. 네, 보통 가족한테는 뭐 힘들거나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걱정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약간 이거 읽고 놀라셨거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조언자분들이거나 가까운 지인분들도 이걸 읽고 제일 처음 많이 얘기해 주신 거는 아니 이렇게 많이 우는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고요. 아주 공통적으로. 눈물 흘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죠. 아주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고 대부분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다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을 처음 쓰신 이유가 치유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좀 치유가 되셨나요? 책을 쓰고 나서? 네, 그거는 진짜 놀랍게도 글쓰기가 가지는 힘이 약간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이제 감정들을 막 생생하게 기록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이제 자기 객관화로서 거리두기로 한번 글쓰기를 더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많이 알게 돼서 거기서 치유가 많이 된 것 같고 어떨 때 제가 신나는지 어떨 때 제가 뭐 힘들거나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지 그런 게 사실 적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게 사실은 훨씬 머릿속으로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겪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인생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테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은 꼭 창업하려는 분들 빼고도 좀 더 대중적으로도 반응이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리뷰 같은 것도 보면은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닌데도 또 실패라는 이 키워드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은 또 너무 저란 사람의 너무 개인사여서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뭐 대표님이시거나 뭐 창업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처음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었었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독자 후기 찾아서 읽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읽어보면 제가 전혀 상상 못했던 곳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 책 읽고 이제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 공감했고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발견한 와 이런 분도 있는구나 했었던 게 복싱 체육관 관장님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체육관하고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관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데 이게 기대만큼 잘 안 되거나 그럼 접어야 되고 돈이 사실 잘 안 되면 또 접어야 되고 그래서 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고뇌 같은 거 겪으시기도 하고 사실 그 관장님이시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자기랑 비슷하고 이 책이 어떤 특정한 정답을 주는 건 아닌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많이 얻었다 그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고 농사 지으시는 분도 이제 창업과 자기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농업도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싸움이고 지난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거랑 창업이랑 참 비슷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엄청 뭉클한 것 같아요. 책의 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퍼질 수 있구나 날아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꾸려가는 과정
과정이랑 비슷할 수 있고 네. 동업자를 구하는 과정, 뭐 주주를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의 과정에 비슷하죠. 비유할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랬던 네.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책의 첫 페이지가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책에서 인용을 맞습니다. 하신 내용이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해야 사람들이 더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더 깊은 속내를 보여줄수록 사람들도 더 깊은 속내를 알게 됐다고 느끼니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 중요한 무언가를 나누었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 멘트를 가장 첫 페이지로 넣으신 이유가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역서들을 보면 번역서는 제일 앞에 약간 그 책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는 듯한 인용구를 넣는 책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마침 제가 올해 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책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저 문장이 제가 읽었을 때 이제 마음에 많이 남아서 이 책이 결국은 저는 저란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저를 케이스 삼아서 해부하세요라고 잠깐 올려놓은 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읽으시는 분들하고 제 자세한 얘기를 펼쳐놓았으니 좀 더 이제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요 문장이 이제 그런 마음을 제일 잘 담아주는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넣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랬군요. 네. 퍼블리를 경영을 하실 때는 작가님이 직접 다른 작가님들을 섭외하고 모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맞아요.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또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제가 컨텐츠 생산자라는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책이 나온 다음에는 오히려 다시 예전에 회사 일 하던 느낌의 자아가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고객들한테 뭐 어떤 만족감, 뭐 어떤 기분을 드리면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오래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에 제 자아가 요즘 훨씬 많이 투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10가지 장면들을 추려서 모아두신 것 같은데 네. 맨 첫 장이 창업자가 그만둘 때잖아요. 창업자가 시작할 때가 아니라 그만둘 때로 이제 이 책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 구성을 보고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졸업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네. 시작이라는 아, 뜻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이란 나라는 졸업식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가님의 책이 딱 그런 구성인 거예요. 끝이 곧 시작이다. 아, 너무 멋진 해석이십니다. 또 스스로 결승선을 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슈독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용을 따온 표현인데 나이키 창업자. 예, 네. 맞습니다. 그 책의 굉장히 초반 서문 같은 거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필라이트라는 창업자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제 빠르게 연달아 마친 다음에 본인이 약간 달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어서 운동화 사업을 하자라고 그냥 뛰어내린 사람이었었는데 그 책의 이제 흥미로운 점은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은 회사에 너무 돈이 없어서 계속 절절 매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사실은. 나이키가 잘 되는 순간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말 고생하고 이제 딱 올라갈 때쯤 책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이 어떤 의미라고 읽혔냐면 우리가 아는 저 위대한 나이키조차도 회사의 첫 20년은 이렇게까지 창업자가 밑바닥에서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창업자가 해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길에 한번 뛰어들면 누가 결승선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 스스로 왜 이제 이 경주를 내가 해야만 하는지 한다면 어디를 이제 끝을 상정해서 달리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좀 계속 고민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책의 서문에 있어요. 근데 그 서문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출판사 허락을 받아서 인용구를 넣었었던 문장이고요. 다들 시작은
가볍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네. 끝을 생각을 하고 또 끝을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은중과 상연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 김고은 씨 맞아요. 나오는 드라마죠. 맞아요. 네. 약간 죽어가는 친구가 옛 친구 찾아가서 내가 안락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가줘. 이런 부탁을 하는 걸로 일화가 막 시작이 돼요. 그 건강한 친구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그냥 살면 석 달 더 살 수 있다. 지금 너가 생을 끝내고 싶은 게 진짜냐. 더블 체크를 막 해요. 죽어가는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일 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고 어떤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을 때 죽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약간 제가 내렸던 의사결정하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하는 중에도 벌써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언급을 하셨고 네네네. 퍼블리를 창업하실 때 콘텐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셨다고 쓰셨거든요. 네네.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다른 것보다 제 자신이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면 되게 인생에서 급 변침을 했었을 때마다 저는 컨텐츠가 엄청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네. 제일 처음에 급 변침을 약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과 선택을 해서 이과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었는데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서 보인 어떤 책이 경제 경영 코너에서 뭔가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저한테 너무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이런 세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세상이 있네? 라는 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도 그러면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고2 때. 그때 재수를 해서 경영학과에 가게 됐었고요. 근데 경영학과 간 다음에도 또 국내 서점에 우연히 갔는데 그때 또 굉장히 우연히 매대 위에 있는 책 중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었고 이게 참 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어서 이 세계화 맞습니다. 예, 세계화에 대한 굉장히 이제 낙관주의가 가득한 책인데 근데 그때는 저 그 책을 읽고 나서 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라는 또 충격.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올 미래는 이제 정말 세계의 국경이라는 게 이제 의미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직업이 있다. 하나는 전략가, 다른 하나는 저널리스트. 전략가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를 설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직업이고 저널리스트는 그 변화하는 세계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두 직업이 앞으로 훨씬 중요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이 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일은 이런 전략가와 저널리스트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 계속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제가 읽고 본 컨텐츠가 원체 커서 영향이 커서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면 어떤 다른 사람한테도 삶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마다 콘텐츠로서 다른 사람의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좀 드리고 싶다,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인간의 본성과 사업을 연결시킨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올라탄 사업이 있고 인간의 본성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규모도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령 작가님이 하셨던 사업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업이었던 것 같다고 쓰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회사를 만들고 한 6년이 지나서니까 훨씬 늦게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하고 사업을 했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제가 좋아하고 하는 일에 뛰어들고 싶어서 창업을 선택했던 경우여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늦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늦게 시작한 고민이었지만 당시에 저의 생각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7대 제약들이 있고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 링크드인 창업했었던 창업자가 하시는 팟캐스트에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더 이상 창업자는 아니고 투자자 역할을 하시는데 본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변수가 과연 이 스타트업이 갖고 온 사업 아이템이 인간의 본성에 어떤 걸 건드리는지를 본인은 꼭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7대 제약마다 굉장히 성공한 서비스를 매칭을 막 시킨단 말이죠. 질투심은 아마 지금 뭐 인스타그램 매칭을 했었던 것 같고. 저 그게 너무 흥미로운 네. 거예요. 7대 제약 중에 네. 예를 들면 뭐 세교근, 네. 틴더, 네. 식욕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캐치테이블, 교만, 시기 네, 이런 네, 거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분노는 트위터, 맞아요. X.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큰 서비스 기업들 대부분이 인간의 본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네. 있었네요. 나태. 아, 나태는 넷플릭스. 그렇다. 네. 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네. 진짜 맞네.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올라탔기 때문에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 거스르고 작가님은 이제 계몽주의라는 맞아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계몽주의가 나쁘다,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계몽주의로 충분히 좋고 의미 있는 사업을 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네. 사실 책도 그런 카테고리의 일부고 이렇게 이미 돌아가는 큰 시장들이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7대 제약을 건드리는 서비스들에 도달할 수 있는 돈의 규모, 시장의 크기, 성장 속도와 네.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이런 게 더 좋아라는 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네. 성향의 사업은 시장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의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였냐면 계몽주의성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반대로 제가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팀원들이나 어떤 사회에서 던졌던 메시지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서비스처럼 우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갈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설명을 썼거든요.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죠. 악의가 안 맞는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큰 기업처럼 보여야 할 것 같기도 했고 큰 기업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뇌도 자꾸 속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매칭이 이제 안 되는 게 저는 문제이지 매출과 비용과 손익구조를 생각해서 탄탄하게 잘 사업하면 저는 그거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런 숫자 감각이 제가 너무 없이 막 질렀던 시기들이 이 책의 후회로 이제 많이 남아있는 파트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더 공감을 했던 이유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책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향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도 뼈아픈 거예요. 또 뭔가 사람들에게 네.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드리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본성 부분을 읽으면서 소령 작가님이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네. 인간의 본성에 올라타는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실 그쵸.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시장에서 10년 동안 막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제가 당장 사업을 하지 않고 어딘가 취직을 하더라도 그때 선택지는 인간의 본성에 올라타는 회사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다시 거스르는 일을 해도 이게 약간 정반합처럼 배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에서 네. 이 라라랜드 영화를 얘기하신 게 나오잖아요. 내 꿈만 쫓다가 현실과 타협해보다가 그래서 다시 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랑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최대 딜레마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작품성이냐, 상업성이냐, 뭐 예술성이냐, 대중성이냐. 소령 작가님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제가 빵을 만들게 된다면 먹자마자 바로 맛있는 그런 설탕이 가득 들어간 빵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건강한 저속노화
딜레마에 도움이 되는 빵을 만들 것인지 이걸 사 먹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작가님이 동의합니다. 워낙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퍼블리라는 회사 안에서 컨텐츠를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한 3, 4년 정도는 저는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컨텐츠, 내가 만족하는 컨텐츠를 집중해서 이제 엄청 파고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 후에 한 3, 4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걸 내려놓고 저의 약간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소비자가 좋아하는 컨텐츠에 완전 집중했었던 시기로 전환을 한번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환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뭐 초기 컨텐츠는 이제 좀 더 정말 건강한 빵을 만들었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슴슴하고 이제 무해한 지금 한국에 없는 무해한 빵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직수입해왔어요라는 식으로 거의 포지셔닝한 그런 것들을 막 만들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당시에 계속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를 만들고 있었던 대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회사의 성장 속도에 비추어 봤었을 때 그 성장 속도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 혼자 하는 비즈니스고 내가 이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무해하고 건강한 빵도 계속 그냥 나만 안 지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네. 내 돈으로만 하는 거였으면 맞아요. 네. 네. 제가 계속 안 지치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어쨌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주주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잘 되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네. 동기부여가 네, 되죠. 네. 그런 걸 막 고려할 때는 어쨌든 제가 나조차고 계속 건강한 빵만 만들어 팔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좋은 컨텐츠야 라는 기준 다 버리자라고 팀한테 얘기를 했고, 그냥 소비자가 봤을 때 너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실용적이고 당장 회사 업무에 써먹을 수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야근을 덜하고 뭐 상사한테 인정받고 그런 종류의 되게 짧고 아주 실용적인 컨텐츠로 저희가 회사가 완전히 한번 컨텐츠 만드는 방식부터 다 변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된 것도 경험을 해봐서 그 급성장을 경험해 봤다는 것도 저한테는 정말 유의미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았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아쉬움은 제가 소비자가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창업자에서 대표로 변화하려면 이런 구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되나, 누구나 겪는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꿈과 이상 네. 그리고 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사실 너무 뻔한 말인데 모든 게 또 정반합이고 네. 예, 균형인과 뭐 중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냥 고전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사실 그게 고전인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아마 다 이제 비슷한 딜레마를 인류는 다 겪어왔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한쪽에 치우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마지막 한 2, 3년 정도는 제가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던 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눈이 한번 멀리 시작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저를 이제 끄집어내주는 조언을 해도 그게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사람이 구덩이에 확 들어가면 진짜 나오기 힘들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 구절이 되게 네. 기억에 남아요. 소령 작가님은 꿈에 이렇게 젖어 있어서 이익 내는 거 뭐가 중요해.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회사가 생존을 하려면 이익을 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완전. 근데 사실 그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회사가 생존하려면 회사가 매출을 내고 비용을 써서 남는 돈이 있어야 이 돈을 가지고 다음 해가 만들어지는 건데, 참 우습지만 부끄럽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익을 못 만들었던 대표였고 이익을 못 만들었던 대표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한 것도 저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인세라는 걸 내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참 이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또 하나 꼽으라면 저는
고통인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너무나도 견디신 것 같고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